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컴퓨터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실습 영상을 하나 이제 찍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컴퓨터 네트워킹을 이해하실 때 컴퓨터 네트워킹이라는 그 짐 크루제 분이 쓴 컴퓨터 네트워킹이라는 책을 많이 이제 보실 거예요. 컴퓨터 네트워킹에 보시게 되면 3장에 전송 계층, 우리 OSI 7 레이어의 그 4계층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이 전송 계층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스탑 앤 웨이트 방식하고 이제 파이프라인 기술이 이제 기술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실습을 통해 갖고 이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이제 오늘 도움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를 전송을 할 때 이 데이터 통신에서는 이 스탑 앤 웨이트 방식 같은 게 어떻게 이제 전송을 하는 거냐면, 실제 이제 송신자 측에서 지금처럼 이제 1000바이트를 전송하게 되면 수신 측에서 해당 패킷을 수신을 한 다음에 이제 책선 비트를 통해 갖고 이제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 패킷의 순서 번호를 가지고 해당 그 버퍼에서 조합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애플리케이션으로 전송을 해요. 이제 그 전에 이제 패킷을 정상적으로 받았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상 응답을 송신자는 대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탑 앤 웨이트 방식은 전송하고 이 응답이 올 때까지 대기하고 있는 프로토콜입니다. 굉장히 이제 그 정확한 신뢰성 있는 데이터 통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메커니즘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하나 보내고 하나 기다리고 이런 것들을 실제 효율적인 측면에서 따져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이어달리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어달리기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트랙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한 8트랙 정도 되는데, 한 트랙에 사람이 한번 도착할 때마다 그때서부터 다 도착한 이후에 다시 다른 사람이 또 출발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 통신에서 그런 식으로 통신을 하게 되면 굉장히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송을 보내고 받는데 보통 한 30ms가 걸린다고 RTT를 이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때 이제 1000바이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1기가 대역폭에서 한 얼마만큼 그 효율이 나타나느냐 보게 되면 최대 보낼 수 있는 처리량은 267kbps 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탑 앤 웨이트 방식은 신뢰성 있는 데이터 통신에서 상당히 정확한 프로토콜을 지향하고 있지만, 실제로 효율 면에서는 상당히 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이제 탈피한 방식이 파이프라인 기술입니다. 파이프라인 기술 같은 경우는 송신자가 패킷을 하나 보내고 기다리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이 이따가 이제 실습하실 때 보시게 되면 해당 패킷을 한꺼번에 전송을 하고 그 응답도 한꺼번에 이제 받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어달리기 8개의 트랙에서 모든 사람이 동시에 8명이 그 트랙을 다 돌아갔고 경기가 딱 끝나는 거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 기술이 어떻게 이제 구현이 할 수가 있냐면, 아래에 있는 것처럼 한꺼번에 이제 여러 개의 패킷을 보낸다는 거는 그만큼의 버퍼가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 버퍼는 우리가 TCP에서 어디서 정해주냐면 윈도우 사이즈로 이 버퍼 크기를 이제 정해줍니다. 그래서 해당 그 윈도우 그 필드가 16비트로 돼 있어 갖고 6535까지 이제 버퍼 크기를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데, 그 버퍼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걸 TCP 옵션에서 윈도우 스케일 값을 이용을 해 갖고 이제 그 2의 자승을 곱해서 훨씬 더 큰 버퍼를 가지고 있어요. 요즘같처럼 그 데이터 용량이 상당히 이제 큰 환경에서는 윈도우 사이즈도 그 스케일 값을 이용해서 버퍼를 크게 잡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보낸다는 거는 해당 그 버퍼의 용량에 맞춰 갖고 한꺼번에 여러 번 이렇게 전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이 버퍼가 작다고 하면 이렇게 여러 번 보낼 수 있는 파이프라인도 제약이 있겠죠. 항상 파이프라인이 한꺼번에 보낸다고 하더라도 이 버퍼에 다 저장해 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규칙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버퍼에다가 패킷들이 오는 것들을 다 쌓아놓고 애플리케이션한테 전달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해당 버퍼에는 순서 번호가 당연히 존재해야 되는데, 많은 양을
저장을 하려면 순서 번호 또한 커져야 된다는 규칙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한 패키 이상을 버퍼링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이제 윈도우 사이즈의 버퍼가 이제 일정 이상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만약 이제 손실이 발생됐어요. 만약 패킷이 한꺼번에 이제 보내는 방식에서 중간에 있는 패킷이 손실이 됐을 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재존송을 할 거며 이 수신 측에서는 이 중간에 있는 패킷을 송신자한테 어떻게 해당 패킷만 손실이 났다는 걸 알려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고백앤이냐, 셀렉티브 리피트냐 이런 기술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논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아마 제가 이제 중간에 있는 두 번째 패킷만 차단을 해갖고 이제 고백앤, 셀렉티브 리피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요즘 사용하는 방식은 고백앤보다는 이제 셀렉티브 리피트, 한마디로 이제 손실난 패킷만 다시 재존송할 수 있게끔 하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부분까지도 영상에서 이제 찍을 예정인데 영상이 길게 되면 아마 나눠서 제가 그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 이제 파이프라인을 이제 실습을 하려면 어떤 부분을 준비하셔야 되냐면, 와이어 샤크. 지금 화면에 있는 것처럼 와이어 샤크를 하나 준비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FTP 서버에 전송을 할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하고 서버하고 있어야 됩니다. 뭐, 다른 걸로 이제 파일 전송을 할 수가 있는데, FTP가 이제 가장 손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파일질라를 가지고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다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여러분들이 해당 패킷을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서버 측으로 패킷을 전달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해당 패킷을 너무 큰 패킷을 하게 되면 파이프라인을 관찰하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4K 정도 패킷으로 하나 그 파일을 만들어 놓고 전송을 해주는 게 관찰하기 쉽죠. 4K 정도 되면 패킷이 몇 개로 세그먼트가 되냐면 한 4개로 세그먼트가 됩니다. 우리가 MSS 1460바이트 정도 패킷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패킷을 4개 정도 꽉 채워서 보낸 다음에 나머지 짜투리 패킷이 하나 더 날아가면 4개의 패킷이 이제 서버에 도착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 4개의 패킷이 스탑 앤 웨이트 방식으로 통신을 하는지 아니면 그 파이프라인으로 통신을 하는지 이 부분을 이제 와이어샤크로 여러분들이 관찰해 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때마다 여러분들이 이제 관찰해야 될 첫 번째 포인트가 하나가 뭐냐면 순서 번호죠. 순서 번호를 알아야 오류가 났을 때 과연 수신 측에서 해당 패킷이 오류가 나거나 아니면 이제 정상적일 때 이걸 패킷을 재조합할 수 있는 그 값을 정확하게 갖고 있는지 이 부분도 이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윈도우 사이즈예요. 윈도우 버퍼 사이즈가 어떻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세션 패킷에서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송신 측에서 수신 측으로 전달을 해줬을 때 지금 수신 측에다가 보내는 거기 때문에 C인에게 날라올 때 수신 측 버퍼 크기를 이 송신자한테 알려줍니다. 그럼 이 송신자는 수신자의 버퍼 크기만큼 파이프라인으로 전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윈도우 사이즈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이제 포인트고, 세 번째는 이제 패킷이 손실이 났을 때 그 부분을 수신 측에서 어떻게 그 부분을 오류라고 빠르게 알려주는가. 그런 다음에 이 송신자가 그 해당 패킷에 대한 재전송을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먼저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파일질라를 통해 갖고 한번 커넥팅을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서버에 한번 접속을 하게 되면 접속이 되어 있죠. 보시게 되면 여기 그림처럼 저는 패킷을 4849바이트짜리 패킷을 임의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패킷으로 준비를 해 주셔야 실습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와이어샤크를 이제 실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와이어샤크가 지금 오랫동안 실행이 되고 있었네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FTP 서버 측으로 보내실 거니까
필터를 하나 걸어 주셔야 이제 관찰하시기가 쉽겠죠. 저 같은 경우는 서버가 19168 1.200번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패킷이 나와 있는 것들은 다시 리플레이 해갖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만들어 줬으면 이제 파일질라로 이제 전송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일질라 보시게 되면 왼쪽이 클라이언트가 되고 오른쪽이 리모트 서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4849 파일, png 파일, 전 그림 파일로 RC로 이용을 해갖고 용량을 줄였어요. 그래서 한 4K 정도 만들어 갖고 클라이언트에서 서버 측으로 이제 전달을 할 겁니다. 자, 더블 클릭을 하면 바로 전송이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저장을 하게 되면 바로 파일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무수히 많은 패킷들이 이제 지나다니는 것들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패킷이 덤프가 떠주면 다른 것들은 다 지금 이제 무시해 주셔도 돼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파일이 저처럼 4849 언더바 파일.png 파일이 스토어 될 때 이제 여러분들이 그 파이프라인을 관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스토어가 끝나면 FTP는 별도의 세션을 이렇게 맺는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scene, ec라는 걸 가지고 이때 이제 그 윈도우 사이즈도 다 이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윈도우 사이즈를 계산하려면 여기에 있는 scene 을 가지고 윈도우 스케일 값까지 해서 곱하기 하게 되면 그 수신 버퍼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밑에 좀 더 내려가시면 데이터 사이즈에 보게 되면 이게 데이터가 얼마만큼 전송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그 최대 1514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헤더 이런 포함까지 하게 되면 다 이제 54바이트 이제 헤더가 이제 붙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54바이트를 빼게 되면 이 부분이 1460바이트가 돼요. 최대. 이걸 이제 우리가 맥시멈 세그먼트 사이즈라고 하죠. 이제 TCP에서 이제 최대로 세그먼트의 크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FTP는 이 1460바이트짜리가 3개가 있고, 그리고 512바이트에서도 마찬가지로 54바이트를 뺀 469바이트인가요? 그렇죠. 여기 데이터 보게 되면 469바이트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패킷이 나가는 요 4가지 파일, 요 4가지 파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파이프라인으로 전송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출발지에서 목적지로 보낼 때 어떠한 그 보낸 패킷에 대해서 응답을 하나도 받질 않죠. 4개의 파일을 다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응답을 받냐면 하단에 200번에서 2번으로 지금 이제 전송이 끝난 다음에 피넥하고 뭐 리스판드까지는 날라왔지만 여기 보시게 되면 아까 이 데이터에 대한 응답 부분입니다. 그 응답도 보게 되면 4개의 파일이 들어온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 이제 여러분들이 관찰하실 때 어떤 거로 이제 보시면 좋냐면 여기에 그 에크 1460바이트 1로 돼 있죠. 에크가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수신 측에서 송신 측에서 패킷을 보냈어요. 그럼 1460바이트를 보냈죠. 그러면 수신 측에서 1460바이트를 받고 에크 패킷에 다음에는 네가 보낼 때 1461로 해서 보내달라고 이 에크를 써서 이제 보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그 보낸 파일이 아마 이제 그 2921이고 그 다음이 4381을 달라고 하는 거고 요걸 이제 다 여러분들이 차감해 보시면 1460바이트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바이트만 요 차를 계산해 보시면 469바이트라는 걸 여러분들이 관찰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관찰을 해주시면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이 분석 리포트가 나오냐면, 자, 지금처럼 파이프라인을 여러분들이 그 파워포인트 만든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분석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이제 시퀀스 번호 1번 이제 세션을 다 맺은 상태에서 처음에 이제 데이터를 보내는 게 이제 1460바이트를 보냅니다. 그래 놓고 그거에 대해서 플래그는 TCP 플래그는 에크로 보낸다는 거죠. 데이터를 보낼 때 푸시로 보내지 않아요. 처음에는 다 에크는 응답에 대한 플래그일 수도 있지만
데이터가 전송되는 것도 TCP 플래그는 에크로 플래그를 1로 세팅해서 보낸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이렇게 보냈을 때 그러면 여기 버퍼에 패킷이 이렇게 저장이 되겠죠. 첫 번째 온 패킷이 저장이 되면 그 패킷들이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에크를 1461 이렇게 보낸다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이 순서번호는 데이터 스트리밍으로 플러스 해갖고 에크 값하고 시크 값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얘가 이제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벌써 이제 파이프라이닝에서는 그렇게 다 계산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 송신자 측을 보게 되면 1, 1461, 2921, 4981, 4850 요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네 가지가 바로 데이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에크 나가다 맨 마지막 데이터만 푸시 플래그를 붙여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패킷이 첫 번째 온 거, 두 번째 온 거, 세 번째 온 게 쌓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가 조각을 다 맞췄을 때 이제 푸시 플래그가 붙어서 오면 그때서 이제 애플리케이션에서 해당 패킷을 갖고 가게끔 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푸시 플래그가 애플리케이션하고 이제 소통하는 플래그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버퍼에 저장하지 않고 여기 있는 패킷을 애플리케이션에 전달해 주니까 이때 이제 패킷을 다 조합을 해 갖고 애플리케이션이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림 파일이 여러분들 응용 계층 어떤 브라우저라든가 아니면 이제 FTP 파일 거기에 이제 스토어 확실하게 저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다 수신을 받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수신 측을 이제 바라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수신 측에서 와이어샤클 덤프를 뜨려고 하면 이쪽이 리눅스면 TCP 덤프라는 명령을 가지고 이제 이 부분을 뜰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제 리눅스 쪽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TCP 덤프 하신 다음에 -i 하고 인터페이스 이름 쓴 다음에 얘를 -w에서 이름 뭐.pcap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서버 측에 있는 파일도 저장을 해갖고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갖고 이 부분을 이제 다운 받은 다음에 이제 분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에크 나가는 것들도 이 에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에크가 다 날아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패키지 종료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 이제 파이프라인 기술인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이렇게 파이프라인이 그 데이터 통신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스탑 앤 웨이트 방식은 하나 보내고 그리고 그 응답 패킷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효율이 떨어지는 스탑 앤 웨이트 방식에서 이 파이프라인 방식을 하게 되면 그 최대 대역폭을 다 사용을 해갖고 패킷을 이제 보낼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는 거죠. 자, 이때 만약 이제 파이프라인이 중요한 건 알 수가 있는데 중간에 있는 두 번째 패킷이 차단이 될 경우, 이럴 경우에는 이 수신 측에서 어떻게 이 두 번째 것만 오류가 났다고 그 송신자한테 알려주냐는 거예요. 그쵸? 다양하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컴퓨터 네트워킹을 배우시게 되면 이 패킷을 재전송을 받기 위해서 수신 측에서 다시 해당 그 순서 번호를 통해 갖고 에크를 주게 되면 이쪽에서 그 보낸 패킷을 다시 재전송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타이머에 의해서 만료가 됐기 때문에 송신자가 해당 패킷을 수신을 못했구나라고 생각하고 다시 재전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방법이 가장 이제 효과적이냐, 이 부분을 지금 시대 여러분들 세대에서는 이런 방식을 다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해당 패킷에 대한 부분들을 에크를 3번 주는, 이 수신 측에서 해당 패킷 손실난 것만 에크를 3번 줘갖고 얘를 좀 더 빠르게 재전송을 받는 패스트 리트랜스미션이라는 기술을 사용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관찰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